2026년 기준 한국은 세계 최상위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이며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감과 현실은 지금 전혀 다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자기 나라가 세계 몇 위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이에요. 숫자는 세계 최상위인데 체감은 바닥을 기고 있죠.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탑2입니다. 2026년 기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합치면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D램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 약 40% 내외, SK하이닉스 약 30% 수준으로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약 50% 안팎의 점유율로 여전히 세계 시장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2개 중 하나는 한국에서 만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 네 나라 정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체감은 약하지만 숫자는 분명히 세계 최상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는 소비자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을 사면 사람들은 애플 제품을 샀다고 생각하지 그 안에 들어간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메모리를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다시 크게 증가해 연간 160조 원 이상 규모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는 여전히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한국 경제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나는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반도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체감은 약하지만 현실은 세계 최상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980년대에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전 세계가 비웃었거든요.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당시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8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미친 듯이 투자했어요. 연구개발비를 매출의 20% 이상 쏟아부었고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모았죠. 결과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는 D램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 일본 엘피다를 인수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했고 지금은 삼성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실제 순위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20대 중에는 중국이 한국보다 반도체를 더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체감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괴리예요. 숫자는 세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업은 더 강합니다. 한국은 세계 탑1입니다. 2024년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을 보면 한국이 차지한 비중이 무려 56%예요. 중국이 37%, 일본이 5% 정도니까 한국이 압도적인 1위죠.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는 한국의 독주가 더 두드러지거든요. LNG 운반선의 경우 전 세계 수주량의 90% 이상을 한국 조선소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데 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체감은 약하지만 숫자는 세계 최상위예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대 후반 조선업 불황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박 주문량이 급감했고 한국 조선소들도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특히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STX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이때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조선업을 위기산업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0년 이후 친환경 선박과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조선업은 다시 황금기를 맞이했거든요. 숫자로 보면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3년 한국 조선 3사의 수주 잔고는 2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수주 잔고라는 건 앞으로 만들어야 할 배의 가치를 뜻하는데 200조 원이면 향후 3년에서 4년 동안은 물량 걱정 없이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조선소는 일감이 넘쳐나서 오히려 더 이상 주문을 받지 못할 정도예요. 선박 한 척을 만드는데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지금 주문하면 2027년이나 2028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호황을 넘어서 초호황이죠. 그런데도 한국 젊은이들은 조선소에 취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실제 순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선박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이를 위해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수소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은 2023년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중공업은 메탄올 추진 선박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한화오션도 수소 연료전지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 기술까지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체감은 약하지만 숫자는 세계 최상이죠. 그런데 이런 성과가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소는 대부분 거제나 울산 같은 지방에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게다가 조선업은 B2B 산업이라서 일반 소비자와 직접 접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숫자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에요.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배터리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는데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이거든요.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차지한 점유율을 합치면 30%에서 35% 사이예요. 중국 CATL이 37%로 1위지만 한국 3사를 합치면 중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중국 배터리는 주로 저가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면 한국 배터리는 테슬라, 벤츠, BMW,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전기차에 들어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국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정성이 뛰어나며 수명이 길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공급사이고 삼성 SDI는 BMW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SK온도 포드, 현대차와 손잡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프리미엄 전기차의 배터리는 대부분 한국산이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원가의 40%에서 5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의 절반이 배터리 값인 겁니다. 한국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도 반도체처럼 최종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전기차를 사면 사람들은 테슬라를 샀다고 생각하지 그 안에 LG 배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모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실제 순위입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느리게 증가하면서 배터리 재고가 쌓였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상장 당시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SK온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사람들은 배터리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신차 판매의 50% 이상이 전기차가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수요는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날 겁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지금 이 시기를 버티면서 다음 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대표적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높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폭발 위험도 거의 없거든요. 이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는 회사가 미래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체감은 약하지만 숫자는 세계 최상위입니다. 삼성 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2026년부터 시범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몇 년 후에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다시 한번 세계를 제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거든요.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조 원을 넘어섰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조 원에서 4조 원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왜 이렇게
급성장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무기 구매에 나섰는데 한국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문이 쏟아진 거예요. 특히 K9 자주포가 대표적입니다. K9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인데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0개국 이상이 사용하고 있어요. 폴란드만 해도 K9을 672문이나 주문했습니다. 폴란드는 여기에 더해 K2 전차 1000대, FA50 전투기 48대까지 주문했어요. 총 계약 규모가 30조 원이 넘습니다. 한 나라에서만 30조 원어치를 산 거죠. 루마니아도 K9을 주문했고 호주도 K9을 도입했습니다. 이집트는 K9 기술을 이전받아서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K9이 인기가 많을까요?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자주포는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 자주포는 가격은 싸지만 성능이 떨어지죠. 한국 K9은 그 중간에 있어요. 성능은 미국, 독일 제품에 거의 근접하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최고인 거죠. K2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K2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주문이 쏟아지는 이유는 성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K2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포탄을 빠르게 장전할 수 있고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있어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요. 게다가 1500마력 엔진을 장착해서 기동성도 뛰어나죠. 이런 성능을 가진 전차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예요. FA50 경전투기도 인기가 많습니다. FA50은 훈련기로도 쓸 수 있고 전투기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 항공기거든요. 가격은 미국 F-16의 절반 수준인데 성능은 F-16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인 거죠. 2024년까지 폴란드, 이라크,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FA50을 도입했고 페루와 콜롬비아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방산은 보안이 중요한 분야라서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실제 순위입니다. 게다가 무기를 수출한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전쟁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산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된 건 수십 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자체 무기 개발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이에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율곡 사업을 통해 방산 자립화를 추진했고 이후 꾸준히 투자해서 지금의 수준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방산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50년 넘게 축적된 기술과 경험의 결과물인 거죠. 체감은 약하지만 숫자는 세계 최상위입니다. 원전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탑5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기술 보유국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2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이 중 상당수가 한국형 원전입니다. APR-1400이라는 모델인데 이건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전이거든요. APR-1400은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뛰어나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2009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다 20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바라카 원전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2024년 현재 4기 모두 완공되어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원전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원전 관련 인력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거죠. 원전 정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이 재개됐고 원전 수출에도 다시 힘을 쏟고 있어요. 2024년 체코가 신규 원전 사업자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총 사업 규모가 24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예요.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도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원전이 인기가 많을까요? 건설 기간이 짧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원전을 지으면 보통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5년에서 7년 안에 완공할 수 있어요. 건설 비용도 유럽이나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 원전은 한 번도 중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전관리가 철저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한국 원전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한국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 크죠. 원전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자랑하고 탄소 배출이 없어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은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에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거든요. 반면 원전은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원전을 다시 늘리고 있어요. 한국도 이 흐름에 맞춰서 원전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국민 인식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실제 순위입니다. 콘텐츠 수출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요즘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거든요. 2023년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13조 원을 넘어섰어요. 이 중 방송 콘텐츠가 7조 원, 음악이 2조 원, 영화가 1조 원 정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콘텐츠 수출액이 5조 원 정도였는데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이 한국 콘텐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2024년까지 한국 콘텐츠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2025년에도 계속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가 됐고,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무빙 같은 드라마들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 미나리는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죠. 범죄도시2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고 서울의 봄도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K-팝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BTS, 블랙핑크, 세븐틴, 뉴진스 같은 그룹들이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고 있거든요.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여러 번 차지했고 블랙핑크는 전 세계 투어에서 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돈도 많이 번다는 점입니다. K-팝 산업의 경우 음반, 콘서트, 굿즈, 광고 등을 합치면 연간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한 편의 드라마가 히트하면 해외 판권료, PPL, OST, 관광 효과 등으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런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공장이 필요 없어요. 창의력과 기획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반도체 하나 만들려면 수십조 원짜리 공장을 지어야 하지만 드라마 하나 만드는 데는 몇백억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수익은 비슷하거나 더 클 수도 있어요. 체감은 약하지만 숫자는 세계 최상위입니다.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바로 콘텐츠 산업입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1990년대부터 정부가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왔고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했거든요. SM, YG, JYP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아이돌 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했고 CJ E&M 같은 제작사들이 드라마와 영화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K-컨텐츠 열풍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컨텐츠 산업을 여전히 가벼운 산업으로 봅니다. 연예인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컨텐츠 산업은 이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나 조선처럼 전통 제조업이 힘들어질 때 컨텐츠 산업이 그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23년 한국의 컨텐츠 수출액 증가율은 15%가 넘었는데 이건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실제 순위예요. 지금 한국은 할리우드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컨텐츠 생산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탑5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23만 건이 넘는데 이건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인구 5천만 명 정도의 나라에서 23만 건의 특허를 출원한다는 건 엄청난 수치거든요.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인데 특허 출원 건수가 50만 건 정도니까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 훨씬 많은 겁니다. 왜 한국에서 특허 출원이 이렇게 많을까요?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엄청나게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GDP 대비 4.9%로 세계 2위예요. 이스라엘이 5.6%로 1위이고 한국이 2위입니다. 미국은 3.5%, 일본은 3.3%, 중국은 2.4% 정도니까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2023년 연구개발비로 28조 원을 썼는데 이건 한국 전체 연구개발비의 15%에 해당합니다. LG전자도 5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투자한 결과 한국 기업들은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미국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기업 2위에 올랐어요. 1위는 IBM이었고 삼성이 2위였습니다. LG전자도 10위 안에 들었죠. 체감은 약하지만 숫자는 세계 최상위입니다. 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특허는 돈이 됩니다. 다른 기업이 내 특허 기술을 사용하려면 로열티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수익도 높아집니다. 퀄컴 같은 회사는 특허 로열티만으로 연간 수조 원을 벌어들이죠. 한국 기업들도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가 많아요. 삼성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 관련 특허에서 압도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특허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특허들이 쌓이면서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특허 출원 1위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특허는 일반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 기술이 제품에 들어가 있어도 소비자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실제 순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의 문제예요. 한국 언론은 부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다룹니다.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뉴스보다 위기라는 뉴스가 더 많이 나가죠. 사람들은 매일 위기 뉴스만 보다 보니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도 말이에요. 두 번째는 비교 대상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과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하지만 전 세계 200개 가까운 나라 중에서 한국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세 번째는 체감 경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국가 경제 지표가 좋아도 개인이 느끼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내 집 마련은 요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1위, 조선 1위자는 말을 들어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육은 항상 부족함을 강조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계 최상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실제 순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반도체에서 세계 2위, 조선에서 세계 1위, 배터리에서 세계 3위, 방산에서 세계 9위, 원전에서 세계 5위, 콘텐츠 수출에서 세계 5위, 특허 출원에서 인구 대비 세계 1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가 밝은 나라예요.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상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젊은 인재들도 많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어느 나라나 겪고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반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체감은 약할 수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탑3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할 때예요.